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역사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좋은 역사 영화가 있으면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중 한 분은 한 분 모셨는데요. 지금 현재 탄생이라는 영화가 개봉돼 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인 출신의 이제 천주교 정식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탄생의 감독인 박흥식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탄생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첫 장면부터가 눈보라 힘보라 치는 그런 데서 찍으셨던데, 오늘이 아주 이제 추운 날이잖아요. 이제 저희는 실내에 있는데 아마 그때도 상당히 밖에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첫 장면을 그렇게 잡은 자체가, 설정한 자체가 한국 천주교인들이 조선시대 때 겪었던 고난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런 의도가 좀 있으셨습니까? 예, 그런 의도가 있기도 했고, 진짜로 딱 그 날짜에, 그 추운 날,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방신부죠. 첫 번째 서양 신부님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제 사일런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거랑 대비해서 사일런스는 이제 서양 신부의 눈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대상화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경우가. 그래서 물론 이제 똑같이 서양 신부의 눈으로 조선이 그려지지만 곧바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 어린 시절에 등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신부를 키워냈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천주교사를 보면은 아주 독특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땅을 최초로 밟은 천주교 신부는 사실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를 따라왔던 신부잖아요. 근데 그때는 워낙 이제 일본이 침략으로 왔기 때문에 전혀 호응을 못 받았고, 대신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돌아갈 때 천주교 조선인 신자들이 좀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놀란 게 그 신자들이 또 일본에서 천주교 탄압할 때 일본에서 또 순교를 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조선인 신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역사 공부하다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좀 남다른 영성이라는 게 좀 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좀 이제 영성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고 좀 보통 영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약간 이제 우리 민족 보면은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가 처음에 단군이 개국할 때, 홍익인간, 이런 이념을 갖고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 탄생을 보면서 좀 다른 역사 영화하고는 달리 좀, 놀랐던 거는,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는 아니잖아요. 이게 국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고증이 상당히 이제 잘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역사 영화를 보면은 항상 이제 저한테 한 10여 년, 15년 전부터 계속 이제 질문하고 하는 게, 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과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과 영화나 드라마가 맞냐, 다르냐라는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건 새로운 창작이기 때문에 똑같이 찍으면 그 다큐멘터리지 국영화는 아니지 않나. 그런데 실제 있었던 시대, 사건,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한 행적과 반대로 그리면은 이건 후대인들의 이제 흉포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영화이면서 실제와 상당히 이제 근접하게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둬가지고 촬영한 영화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은 보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이제 담겨 있는 거를 보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실제 제 가족의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 부분이 좀 처음으로 몇 군데 느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구나라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일단 진짜로 박사학위 논문 쓰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논문만 학술 논문만 60편이 일단 넘고요. 책은 한 30권. 물론 이제 책은 부분적으로 본 것도 있고 어떤 책은 뭐 3번씩 본 것도 있고 그것도 이 공부를 하기 전에 그 정조부터 구한말까지 전체적인 역사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역사 공부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뭐 사마라고 항해기 영어로 된 거 그 우리나라 관련된 부분만 보기도 하고 불어는 모르니까 이제 그 세실함정의 항해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거기에 누가 탔고 그다음에 어디쯤에 있었고 뭐 이런 그 부분적인 사실들만 또 추출해가지고 따로 또 검색하고 공부를 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귀중한 자료들도 많이 좀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서 이제 김대관 신부가 이제 입국하기 위해서 이제 변문을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김대관 신부가 그 기행문을 남겼다면서요? 그럼요. 예, 편지를 한 22통, 예, 보고서 하나 편지 21통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정약용과 그의 형제를 쓸 때 쓰면서 이제 천주교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역사 또 소현세자에 대해서 좀 쓰면서 요즘 뭐 올빼미가 뭐 흥행한다 그러는데 사실 소현세자의 죽음을 9군데 뭐 그 구멍에서 선혈이 흘러가지고 꼭 뭐 독살당해서 죽은 사람 같았다. 그런 이야기들 제가 실록에서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조선왕 독살 사건이라는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부분도 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특히 그 변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고 역사 TV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그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한 역사, 특히 거기에 이제 조선조의 사대주의 유학자들까지도 먼저 씨를 뿌려놓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전부 다 이걸 세층 반도 사관에 가둬가지고 우리 역사의 무대는 광활한 대륙과 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포함하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인데 이걸 갖다 반도사로 가둬놨거든요. 그리고 고려 조선광역이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엄진까지인데 이걸 갖다 신의주에서 함경 남도까지로 일본인들이 싹둑 잘라놓은 걸 가지고 아직도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천주교 자료에도 변문을 그냥 변개의 문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변문을 의주에 있는 걸로 김대관 신부 분명히 청나라에 있다고 쓰고 있는데 학자들이 각주를 그렇게 달아 그래 이상해가지고 제가 중국어를 조금 알거든요. 근데 지도로 보니까 변문이 비엔만이잖아요.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청나라는 거기까지만 자기들 영토로 생각하겠지 변문에서부터 의주 사이 120리길 여기는 자기들 영토로 생각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여러 사료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김대관 신부 이전에 처음에 이제 그 조선인 신자들이 그 서양인 신부를 모시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중국인 신부, 중무모 신부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변문 또는 청문이라고 나오는데 그 변문 청문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니잖아요. 그 북쪽이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되는 건데 뭐냐면 당시 이 북경엔 예수의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신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지 신부라는 사람은 지리학자예요. 근데 보니까 그 당시 청나라가 그 러시아와 국경 분쟁을 겪게 되니까 당시 이제 청나라 황제가 레지 신부에게 그 프랑스 그쪽 출신인데 그 당시 이제 삼각측량이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때죠. 그러니까 이제 레지 신부에게 너희 나라 가서 너희 나라가 지리학이 발달했다니까 가서 황제께 초청해가지고 학자들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대천국 지도를 좀 만들어달라 하거든요. 그래서 레지 신부가 그 프랑스 가가지고 루이 14세에게 말하니까 루이 14세가 동방의 황제가 서방의 황제에게 요청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냐 그래갖고 아마 10명의 그 지리학자를 보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 10명의 지리학자들이 실제 중국 전역을 이제 다 삼각측량 해가지고 국경을 획정하는데
만주 지역을 그 축정했던 사람이 레지 신부예요. 그 레지 신부가 그린 당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보면 압록강, 두만강 훨씬 북쪽이에요. 그걸 레지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 지도를 갖다 청나라 황실에 납품했을 때 청나라 황실에서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해방이후에도 아직 교육이나 역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청산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 저번에 한번 뵀을 때 그 변문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갔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의심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와가지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그 중고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다녀보시고 하면은 여러 기록들이 있고, 저도 그 당시 주몽모 신부라든지 모시려고 할 때 주로 이제 그 역관들이 이렇게 많은 이제 안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 영화에도 보니까 역관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던데, 그때 보면 분명히 변문이 이제 그 조선과 청의 국경인데, 이게 이제 압록강, 두만강 이제 북쪽에 있었고, 저는 김덕원 신부께서 직접 그걸 이렇게 다녀보고 그 기록을 남긴 그거를, 전 사실 김덕원 신부가 그런 기록까지 남긴 거는 김덕원 신부 자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가 그 영화 이렇게 보고 실제로 그런 남긴 기획문이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 아주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시작 부분에 저기 압록강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조선돈 저쪽으로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쭉 들어가요. 압록강 부분으로. 그러다가 이제 압록강 신체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분명히 BM원이라 써 있어요. 잠깐 나와서 눈치 못 채겠지만 의주에서 훨씬 북쪽에 떨어진 걸로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영화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이제 김덕원 신부가 경도 위도 측정을 하잖아요. 그 부분은 뭐 실제 사실에 기반한 건지 한번. 김덕원 신부님이 굉장히 조잡한 도구로 가지고 이제 상해로 온 걸로 그 고틀랑 신부님이 그걸 보고 쓴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육부님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육부님을 가지고 있었다고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김덕원 신부님이 1845년에 부제품 받고 들어오신 다음에 상해로 가기 전에 이제 그 항해 준비를 하는데 중국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중국식 녹색 안경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선글라스였겠죠, 당시에. 근데 생각해보면은 김덕원 신부님이 12명이랑 이제 상해를 가는데 자기 혼자 눈부심 막으려고 선글라스를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육분이는 이제 낮에는 태양과 그 수평선의 각도를 재가지고 위도를 재고 밤에는 이제 더 쉽게 북극성과 수평선의 각도를 재서 위도를 재는데 그러니까 낮에 그 위도를 재려면 태양을 맨눈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육분이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실은 천주교에서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어요. 김덕원 신부님이 상해를 다녀온 게 하나님의 가호로 가겠다. 뭘 몰라서 무모한 행동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항해술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에리고노라고 당시 첨단 그 불란서 군함을 6, 7개월을 타셨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위도 경도를 늘 갑판에서 매일 그 태양이 남쪽에서 쟀거든요. 그걸 옆에서만 봐도 그 6분이라든지 6분위로 재는 방법은 그냥 곁눈질로도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도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소현회자가 이제 북경에서 아담살 신부를 만나고 귀국할 때 그때 이제 그 아담살 신부가 선물로 준 것들이 돌아가서 왕이 되면 그 천주교 선교의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성물, 천주교에서 말하는 뭐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성물과 천주교 서적과 또 과학 서적을 두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과학 서적 때문에 조선회자가 뭐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을 거고 이 과학 서적을 보고 저걸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느닷없이 전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그 발상이 상당히 신선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느닷없이 그 선글라스를 보내달라 그러면 김덕원 신부가 제가 생사 달림 판국에 못 부리려고 선글라스를 달라 그랬겠는가.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임질왜란 때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소현세자. 사실 천주교 역사가 임질왜란 때도 있었고 소현세자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천주교 역사에 편집이 안 돼서 그렇지 소현세자가 저는 천주교 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현세자의 내시가 아담살의 제자가 돼가지고 소현세자가 들어올 때 들어오질 않고
세례를 받고 이름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훈보다도 훨씬 전에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담 샬의 제자가 돼가지고 아담 샬이 죽을 때도 곁을 지키고 있었고요. 선생님한테도 제가 들은 이야기지만 또 소현제자가 들어올 때 그 청나라 천주교 신자들도 몇 명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현제자하고 아담 샬이 나는 편지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의 뭐 아담 샬을 굉장히 높은 스승이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또 실제로 소현세자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잘 모르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금방 죽잖아요. 근데 그 서양 귀신에 쓰였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세례까지는 안 받았어도 천주교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소현세자가 뭐 귀국한 지 한 2달 만에 독살 당하는데요. 네. 그 독살 당한 게 핵심 요인이 바로 천주교 관계 때문이에요. 네. 사실 뭐 서양 그 과학 문물 서적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진 않고, 그거는 그 당시에 조선의 사신들도 그 북경에 천주교 그 선교사들이 와 있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들과 뭐 접촉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와서 이제 보니까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주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을지 모르는데, 소현세자가 볼 때 저 서양의 그 바다 건너에 대단히 큰 이제 문명 세계가 있고 그쪽이 과학이 발달했고, 그러면 그 과학을 발달시킨 그 나라들의 철학 체계, 예를 들어 꼭 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뭐 철학 체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조를 비롯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이 세력들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세력들이거든요. 뭐냐면 망한 명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주자학을 갖다 하나의, 그 사실 유학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공자 자신이 뭐 사후 얘기를 물어보니까 야, 내가 살아서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후에 일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해서, 죽은 후에 사생관이 없는, 내세관이 없는 철학은 그냥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중국의 북송과 남송에 이제 우린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주로 정주학이라 그러죠. 정호 형제, 정자, 그다음에 주의를 주자해갖고 정주학이라 그러는데, 이 정주학에서 이 불교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유교라 그러는 건데, 사실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유학이지 유교가 아니에요. 그건 후대가 변질시킨 거지.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탄생 영화를 보면은 조선에 처음에 이제 소현세자가 적극적으로 아담 샬을 만나가지고 수용하려고 하다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독살 당했는데, 그 천주교 서적들이 이경향이란 분의 집에 계속 이제 보관돼 있었고, 그 이경향의 그 후손이 이벽이란 분인데, 그 남인들이죠. 그 이벽이 가성지 시대의 사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벽이 나중에 그 정약용의 그 매형이죠.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이 그 서장관으로 그 북경에 가는데, 그때 이제 목적의식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북경에 가면 서양인 신부들이 있으니까 가서 그 만나봐라 라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전 세계 천주교 역사상 이 적극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이 천주교를 수용한 거의 뭐 그 유일한 사례인데, 그러한 사례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 배경이 있었고, 천주교를 받아들이는 시대 배경이 있었고, 시대 배경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누구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갖다 잘못된 시대를 이제 깨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시대 배경이란 이미 세상에 뒤떨어진 주자학을 유일사상으로 섬기는 잘못된 시대에, 이 시대에서 당시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 지식인들이 다 뭐 이경향이니 이벽이니 뭐 정약용 형제니 다 남인들이잖아요. 이 남인들이 적극적으로 천주교를 수용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김대건이라는 조선인 사제로 이제 꽃을 피게 되는데, 김대건이란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나오기까지에 그 무수히많은 탄압의 사가 있는데, 그 탄압을 다 꺾고 누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도 이 김대건이란 한국인 사제를 탄생시키는데, 그 한국인 사제 김대건이 탄생하기까지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조금 길잖아요. 예, 예. 긴데도 제가 볼 때는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많아가지고, 저도 글 쓸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어떨 때는 뭐 한자도 안 써져서 고민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냥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뭘 써야 할 걸 고민이 아니라 뭐를 안 쓸까 고민하게 되는데, 감독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고 쓴 다음에 대본이 좀 긴 편이었어요. 줄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오히려 저 최방재 주군이 좀 빠르다고 늘려달라는 소리만 해가지고 일단 이제 그 부분 늘리고 오히려 이제 좀 다듬으면서 그걸로 대본이 끝나버렸는데 이제 저도 그 영화가 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시간 반까지 할 줄 몰랐고 한 2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우리들 생각은 다 그거였어요. 일단 대본 있는 거 다 찍자. 그래서 찍어놓은 게 지금 사실은 많아서 확장판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방송용 한 4부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은 많이 줄여가지고 그 선생님처럼 다 눈치채고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줄였구나. 그래서 좀 오히려 그 늘린 버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저기 뭐 이 조선 근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우리 영화의 부제가 조선 근대 얘기를 열어젖힌 한 사람의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근대하고 역관, 우리 영화의 이상족도 의미 있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또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영화 보면서 이제 양반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역관들, 중인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은 그런 고분들, 역관들 예. 중심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